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어, 이제까지 세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2021년 2월부터죠. MBC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사F란 채널인데 거기서 돈슐랭이란 코너를 지금 현재까지 이제 내년 2월이면 만으로 딱 4년이 됩니다. 그 코너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김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명은 김영준이고요.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쉬는 시간도 없이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실 거면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게 아마도 이제 돈슐랭이란 프로그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슐랭 프로그램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돈슐랭을 진행하면서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뭐 외식 산업이나 식품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올 가을에 좀 가장 저희 관심을 끄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억하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흑백 요리사죠. 아마 다들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다가 귀국하는 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흑백 요리사를 주제로 해서 강연이 아니죠. 방송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급하게 보게 되는데 1화를 보는 순간 그 이후에 멈출 수 없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외식업계에서도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라면 아무래도 올해 이제 우리나라를 강타한 최고 이슈,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이 있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참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냐?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은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애초에 그런 거는 뭐 정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책을 파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권의 책을 내고 이때까지 판매 부수를 보면 이때까지 한 5만 부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책을 내시고 나서 뉴스에 뜨더라고요. 6일 만에 100만 부 팔렸다. 와, 이건 정말 부럽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걸 보니까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이분이 상을 받은 게 이 노벨상뿐만 아닙니다. 이제 부커상이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채식주의자로 받으신 적이 있었죠. 그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고 나서는 얼마나 팔렸을까요? 6개월 동안 60만 부가 채식주의자 나갔습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판매량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출판업계 다 죽었다, 책 사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난리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럼 과연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이든 부커상이든 받기 이전에는 책을 과연 몇 권이나 팔았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나오는데 한 12년 동안 해가지고 6만 부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이 간다도 이제 뭐 2014년에 이제 나와 출판되어서 또 6만 부 정도 팔렸고요. 참 대단하죠. 6만 부 팔리던 책이 어느 순간 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몇백만 원씩 팔려가는 거 자체가 엄청난 이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화제가 되었으니까. 화제가 되면 그만큼 많은 수요가 몰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왜 이전엔 6만 부밖에 못 팔았을까요? 6만 부 밖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세 권 내가지고 5만 부 판 사람이 한 권 해가지고 6만 부 판 사람한테 이거밖에 못 팔았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아무튼 왜 6만 부밖에, 왜 상대적으로 6만 부밖에 팔지 못했을까요? 이건 사실 출판 시장 자체가 6만 부 정도면은 거의 최대한의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건 뭐 소년이 간다건 쓰실 때는 이미 이분은 문학계에서 정말 큰 작가님이 된 이후였고요. 그리고 이때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책이 많이 팔릴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던 거예요. 그게 사실상 문학을 읽으시는 분들의 최대 시장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팔리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보면 출판업계에서 하는 고민이 이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메가 히트작이 나오지 않는다. 한강 작가님이 이제 수상하면서 이렇게 100만 부씩 팔고 그랬지만은 정말 요새 그렇게 밀리언셀러 같은 거는 정말 나오기가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왜 그러냐?
지금은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1년에 거의 나오는 단행본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 50만 종에서 60만 정도 됩니다. 그 50만, 60만 중에 60만 가지 책 중에 소비자들에게,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근데 비슷한 고민이 있죠. 제가 지금 출판업계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거를 식품업계, 외식업계로 이제 바꿔봐도 비슷한 고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옛날만큼 메가 히트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메가 히트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일단 출판업계 같은 경우는 책이 이제 예전만큼 안 팔리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안 읽어서 교양이 없다. 뭐 사람들이 책에 관심이 없다. 정말 사람들이 무식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옛날에는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해봤자 TV, 그다음에 신문, 책, 라디오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소비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죠, 틱톡도 있죠.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지금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비의 가짓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콘텐츠 소비 가짓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올드미디어의 소비량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드미디어의 점유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판업계가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식품업계, 외식업계도 사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지가 지금 정말 많아졌거든요. 보통 이제 이걸 얘기하실 때 왜 메가히트가 나오지 않냐, 그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보통 취향이나 선호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세요. 소비자의 취향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다양해졌다.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상품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소비가 다변화돼 가지고 메가히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꽤 그럴듯한 설명으로 들립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선택 이론을 창시한 걸로 평가받는 선택 이론을 창시한 걸로 평가받는 이제 경제학자죠. 게리 베커는 이제 예전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선택 이론의 약점은 취향의 차이에 의존해서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그 취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설명하고 그 효과를 예측하지도 못한다.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취향이라는 단어 얘기할 때는 사후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취향이라는 단어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사후적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취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미래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럼 취향이 대체 뭔데? 취향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최근에 스마트 TV를 샀어요.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 TV를 써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는 TV를 최근에 많이 이제 경험해보면서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해보고 있는데, 눌러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AI가 당신의 당신이 원하는 취향의 색감을 찾아드립니다. 아, 좋잖아요. 요새 AI 시대라 가지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6개 화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쁜 사진, 마음에 드는 그림 고르래요.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단계를 거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우, 당신은 또렷한 화질을 선호하시는군요. 변경 전후. 근데 봐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또렷한 화질을 선호하는가? 다시 해봤어요.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한 3번인가 5번 정도 해봤는데, 3, 4번 정도 해봤는데 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제가 색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든요. 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저 6개 나와 있는데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내 취향을 AI가 추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취향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이 추천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거를 세팅해 줄 수 있는 건데, 내가 애초에 거기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취향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피에르 브루디에가 이제 구별짓기에서 말한 거지만은, 이제 카리스마나 이데올로기는 정통적인 문화에 대한 취미나 선호를 자연의 선물로 간주하는 반면, 이제 다시 얘기하고 짧게 줄여서 설명하자면은, 브루디에는요, 취향이란 게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타고난 게 아니라 양육과 교육의 산물. 그러니까 취향이란 건 결국 경험하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란 거예요. 이 경험과 형성으로 인해, 이 경험과
교육으로 인해서 취향이 형성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은 내가 취향이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취향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건 내 취향이야, 이건 내 취향에 맞지 않아. 이건 정말 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취향이니까 존중해달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게 됐죠, 요새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취향은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도출해낸 선호일까, 아니면 그냥 첫인상으로 생긴 호일까? 호불호가 아니에요. 그냥 호오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친구들이랑 한번 고기를 구우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이제 돼지고기를 구우러 갔어요. 보통 한국인들이 이제 고기 구이로 가지고 먹으면 두 가지 부위를 먹죠. 삼겹살하고 목살. 근데 요즘에 고깃집들 가면은 되게 밑반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요즘 가면 이제 게장을 밑반찬으로 주는 고깃집들도 많아졌습니다. 어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게장 비싸서 못 먹었는데 열심히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한 친구가 게장을 안 먹는 거예요. 게장이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지. 왜냐면은 밑반찬으로 나오는 게장 같은 경우는 전문점 게장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맛이 좀 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게장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자기는 게장이 취향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였는데, 좀 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게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게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취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제가 보통 고기를 굽는 편입니다. 이제 육즙 가득하게 해가지고 잘 구워서 이제 놔뒀더니 또 그 고기는 자기 취향이 아니래요.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되는 게 제 맛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돼지고기를 바싹 구워 먹은 거는 옛날에 풍습이다. 옛날에 이제 뭐 돼지 사육이 이제 그렇게 현대적이지 못했을 때 기생충 이슈 때문에 바짝 먹었던 건데, 안전 이슈 때문에 바짝 구워 먹으라 했던 건데, 지금은 8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양돈 산업이 현대화되면서 뭐 사료 먹이면서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요즘엔 육즙 가득하게 굽지 않느냐. 친구가 뭐랬냐면, 취향이니까 존중해 달래요. 경험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의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취향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죠. 취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대자화라고 생각합니다. 취향과 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실 대자화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료수 3대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많이 갈려요. 이 싫어하는 분들도 좀 많고요,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재밌게도 대자화가 가장 단일 이제 판매 창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은요, 서울대학입니다. 1년에 15만 7천 개가 팔립니다. 2위는 이화여대 8만 5천 개, 3위 고려대, 4위 연세대, 5위 카이스트. 이게 신기하잖아요. 왜 하필 대자화가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창구가 서울대냐, 그리고 이런 대학원들이냐. 가장 궁금해할 사람들이 동아 오츠카 직원들이니까 동아 오츠카에서 설문을 돌렸어요. 대자화를 처음 구매한 계기가 뭡니까, 대학생들에게? 그랬더니 자신의 취향이나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학내 분위기라고 답한 사람이 71%가 나왔습니다. 학내 분위기, 막 선배들이 사주고 뭐 야자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선배들이 사줄 때 대자화를 사줬다는 거죠. 자기가 궁금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 학내에서 분위기 때문에 떠밀려서 먹은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대자화를 먹었을 때 몇 번째부터 맛있다고 느꼈냐라는 이 설문에요, 처음부터 맛있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합니다. 두 번이 30%, 세 번이 37%, 네 번 이상이 1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이 세 번 이상 마셔봐야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상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첫 인상으로 그거에 대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알 수 있듯이 대자화가 처음에 불호가 강한 음료수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몇 번 먹어보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취향은 이렇게 몇 번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해봐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야 취향이 형성되고 그걸 취향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과 좋은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잘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의 경험,
우리가 취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수제 맥주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죠. 정말 수많은 크래프트 브러리들이 있고요. 자, 모든 뭐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어디서 이제 은고 기인 같은 사람이 자기 창고에서 막 양조를 해요. 그럼 그게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990년에는 전국 미국 전역에 있던 크래프트 브루어리 양조장이 249개였는데 2015년 들어서 3,490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의 이후로, 이 2000년 이후로 이 기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역시 이 크래프트 브루어리, 크래프트 맥주의 성공을 주도한 것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보통 미국 밀레니얼들은 미국 밀레니얼의 50% 이상이 크래프트 맥주를 마시고 있다 답을 냈고요. 그래서 자기의 소비, 이제 맥주에 대한 소비 지출 중에서 크래프트 맥주의 비중이 34%를 차지합니다. 이거랑 좀 대비되는 게 바로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죠.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들, 베이비 부머들은 맥주 지출 중에 크래프트 맥주 비중은 20%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소비 지출 차이가 거의 14%포인트 나는 거죠. 그러면 맛은 어떨까요? 크래프트 맥주가 대기업 맥주보다 맛있냐는 질문에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는 43%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베이비 부머는 32%예요. 이것도 12%포인트 차이가 나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맛이란 게 주관적이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지만은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차 있고, 맛이란 게 어느 정도 절대적인 부분, 그리고 상대적인 부분이 하더라도 뭔가 공통되는 맛있다, 맛없다의 그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세대를 불문하고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맥주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맥주 시장이 어떤 곳이냐? 원래는 독일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독일에서 맥주를 만들던 것처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9세기만 하더라도 미국 전역에 동네 브러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동네 양조장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주법이 시행됩니다.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맥주 양조장들이 거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거의 다 망했어요. 그나마 좀 단위당 좀 가치가 높은 위스키 정도만 살아남고 맥주 양조장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 대형 양조장들, 뭐 버드와이저나 쿠어스, 밀러스 이런 거 만드는 양조장들은 그나마 업종 변경을 해서 살아남았거든요.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주법이 폐지되고 나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은 브루어리들은 대형 브루어리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맥주 시장은 기본적으로 대형 맥주 회사가 주도하는 게 됩니다. 영국이나 유럽과는 달리요. 그래서 미국 맥주 하면은 버드와이저, 쿠어스, 밀러 이런 대기업 맥주가 주류가 된 거예요. 근데 79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터 정부에서 홈브루잉 금지법을 철회합니다. 이게 금주법의 마지막 남은 잔재였는데 이걸 철회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맥주를 담그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그 더 나아가서 82년에는요 워싱턴에서 첫 상업용 브루펍을 합법합니다. 이젠 집에서 만들고 자가로 이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밖에다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90년에는 미국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주가 이걸 합법화시켰고, 99년에는 미국 모든 주에서 크래프트 맥주의 판매가 합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맥주 시장 참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거의 2000년을 기준으로 좀 나뉩니다. 맥주 양조가 합법화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크래프트 맥주가 태동기가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르고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는 시기는 사실상 2000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생겼냐?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은 처음에 맥주를 마셨을 때는 다 대기업 맥주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소 35살 이후 30대 후반을 넘어서야, 그때서야 크래프트 맥주란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됐고요. 그런데 X세대 중에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이제 X세대의 끝물 70년대 후반생부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이미 크래프트 맥주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모들에겐요, 처음 맥주를 접할 때 선택지가 대기업 맥주밖에 없었고,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선택지가 대기업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크래프트 맥주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맥주란 곧 대기업 맥주다,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이제 밀레니얼들한테는 대기업 맥주는 수많은 맥주 중 하나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얘기한 건 뭐냐? 보통 우리가 세대별로 소비 성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세대의 특질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이 세대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소비를 한다, 저 세대는 저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소비를 한다. 맥주 같은 경우도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세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새로운 크래프트 맥주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더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결국 이 차이의 대부분 80% 이상은 소비 자본의 차이로 옵니다. 내가 그 소비의 경험, 옛날에 소비했던 경험, 그 경험이 나의 취향을 만들고 이후의 소비에도, 현재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성인기에, 맥주 같은 경우는 초기 성인기에 어떤 맥주를 마셔봤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선택지가 있었냐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걸 또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걸 응용하자면 왜 요즘 메가히트 상품이 생기기 어려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대기업 맥주밖에 없었습니다. 버드와이저, 밀러, 쿠어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 중에 하나를 마시게 되고, 그것만 마시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가 집중되고, 그럼 메가히트 상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소비자는 어떤가요? 크래프트 맥주뿐만 아니라, 대기업 맥주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크래프트 맥주가 있어요.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분산되는 거죠. 쪼개지고. 그래서 여전히 대기업 맥주가 밀레니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맥주가 대기업 맥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실제로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2004년에요, 미국 맥주 시장에서 5.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는 이게 20%까지 증가했습니다. 점점 소비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다변화되니까 그러면 소비가 다변화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겠네, 더 다양한 소비를 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양성, 이것이 소비자에게 좋은 것일까? 좋기만 한 것일까?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까? 이게 소비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 가지 연구가 있어요. 한 연구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고급 슈퍼마켓에서 잼을 가지고 이제 홍보 행사를 냈습니다. 한 번은 이제 6가지 잼을 이제 진열해 두고 시식 행사를 냈어요. 이렇게 진열해 두고 온 사람마다 이제 잼 이제 시식해 보라고, 먹어보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잼을 4배로 늘려서 24가지 종류를 진열하고 시식회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식회를 한 다음에 할인 쿠폰을 줬어요. 이 시식회가 얼마나 구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일단 그 잼이 6가지 있을 때보다는 24가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당연히 그만큼 많은 이제 상품이 있으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신기하잖아요. 아니, 잼이라 봤자 딸기잼, 사과잼, 포도잼 밖에 몰랐던 내가 뭐 라즈베리잼, 블랙커런트잼, 뭐 보지도 못한 새로운 신기한 잼이 있으니까 관심이 생겨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러면 시식 횟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6개일 때랑 24개일 때랑? 거의 없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시식 횟수는 한 2.2 대 2.3회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거의 뭐 잼 종류가 많든 적든 거의 시식 횟수에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몇 개 먹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구매로 이어지는 거, 6개의 잼을 시식해 본 사람이 24개의 잼을 시식해 본 사람보다 구매 확률이 10배가 높았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선택지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게 그만큼 소비자의 이제 효용에 더 좋은 건 아니냐? 선택지가 없을 때보다 소비자는 다양한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사람들은 선택 마비에 빠진다는 거죠.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적 이론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기회비용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회비용.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나머지 것들을 포기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6개의 이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5가지를 포기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24가지는요.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23가지를 포기한다는 얘기 됩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점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으면, 효용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으면요, 그만큼 포기해버린 23가지가 크게 다가오게 되죠.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요, 선택을 해도 뭔가 개운찮아요. 이건 내가 잘 선택한 게 맞나? 사고 나서 그거 고를 걸. 후회하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만큼 내가 선택해서 얻는 것에 비해서 선택을 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최적의 선택은 뭘까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4가지 점이 있을 때는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포기해버렸고 6가지 점이 있을 때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또 응용하자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중요하지만은 결국의 핵심은 줄여주는 거예요. 선택지를 줄여주는 거. 이런 걸 선택의 역설이라는데, 선택의 역설이 작동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 자신의 선호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포기하는 대가로 거기서 한 가지 선택을 했을 때 만족을 얻으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건 자신의 선호도가 명확하고 자신의 취향이 명확해서 거기에서 얻을 효용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발생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들의 선호도가 명확하지 못해요. 물론 자신의 선호도, 자신의 확고한 취향이 있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그 종류와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자, 가전, 넓게는 부동산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많이 소비해봐서 어느 정도 취향과 선호가 생긴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 우리가 선호가 형성될 정도로, 취향이 형성될 정도로 소비를 해본 경우는, 그 범주는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것에서 정말 일부에만 취향과 선호도가 명확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말 잘 체감한 케이스가 공덕에 있는 이제 프리츠 커피가 있는데, 프리츠 커피의 김병기 대표님이 예전에 저한테 한번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인도 커피와 코스타리카 커피를 놓고 사람들에게 어느 커피를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면요, 보통은 대부분 다 코스타리카 커피를 선택한대요. 자기는 코스타리카 커피가 좋다. 인도 커피는 별로 커피는 맛없을 것 같아. 근데 질문을 바꿨대요.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구수한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럼 대부분 다 구수한 커피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수한 커피가 인도 커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커피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만 바꿔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왜곡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가 빠르고 쉬운 선택을 원할 때 당연히 뭔가 선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들여야 하는 거고요. 상품 비교할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주어졌을 때는 대부분 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힘들어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가 선택하려는 상품이 복잡한 상품일 때. 아마 가전제품, 전자제품, 전자기기 이거 구매할 때 아마 체감해 보셨을 겁니다. 비교 기준이 가격 하나면 명확하죠. 싼 걸 선택한다. 근데 거기서 품질이라는 요소가 들어옵니다. 근데 품질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잡해요. 뭐가 뭐고. 근데 비교하는 가짓수가 비교하는 상품도 늘어난다? 그러면 뭐가 더 우수한 상품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선택 마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비교하기 어려운 옵션들을 서로 비교할 때 당연한 거죠. 비교하기 쉬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수치화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헷갈려 죽겠는데,
되게 애매모호한 비교하기 어려운 옵션들이 있으면 더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 선택의 역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안 하기가 어렵죠. 대부분은 이 중에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대부분 다 이것 중 하나에는 들어갑니다. 꼭 하나는 들어가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소비에서 더 힘들어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체적인 맥락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기업 브랜드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대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은 어느 것보다 우수한 품질을 보증한다. 그게 브랜드의 파워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이후로 대기업 브랜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을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겁니다. 소비자들에게 너무 일단 품질도 좋다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 상품 선택하자. 자, 그러다가 2000년을 넘어서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소규모 장인과 전문가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파고들고 열심히 수련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게를 차리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다양성이 형성됐습니다. 커피 같은 걸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99년에 우리나라가 스타벅스에 들어오면서 카페 시장이란 게 생겼죠. 이전까지는 커피 믹스만 마시던 사람들이 99년에 스타벅스가 생긴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커피 순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단기간에. 이제는 뭐 해외 나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를 해외에서 마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커피 생각보다 잘하는데? 라고 느낀 경우 많아요. 그렇게 보자면은 그렇게 커피를 잘하는 뛰어난 바리스타들이 각자의 카페를 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극한으로 자기 수련을 하면서 상향 평준화되고 그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근데 문제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선택을 내리기 힘든 거예요. 어떤 카페를 가야 되냐. 이게 카페로 얘기해서 그렇지 음식점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중요해진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블로그에서 맛집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배달앱, 그 다음에 지도앱에서 별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뭐 맛집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맛집을 소개하고 그런 맛집 소개한 프로그램들이 대세가 된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인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주고 선택을 대리해주고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선택의 다양성이 많을수록 선택은 복잡하고 어렵고 피곤한 일이 돼요. 안 그래도 인생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까지 그걸 다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더욱 리스크 회피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리스크 회피적이냐? 사실 우리가 밥 먹는 거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먹어도 됩니다. 한 끼 밥 먹는 거 실패도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새로운 데 가면 무조건 실패 안 하려고 막 맛집 리뷰 찾아보고 평점 찾아보고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그 에너지를 들이고 있습니다. 밥 한 끼 잘못 먹어도 뭐 좀 맛없는 거 먹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리스크조차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쇼핑 시간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표 같은 경우는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연령대별 쇼핑 시간 추이를 보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전체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쇼핑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늘은 게 사실입니다. 요것도 사실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시간 다 포함한 거예요. 하루에 몇 분 정도 쇼핑하냐 질문했을 때 이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20대와 30대 소비 자본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는 이 세대에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0대는요 소비 시간이 그러니까 쇼핑 시간이 정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이게 5년마다 발표된 거라서 올해 자료가 안 나왔긴 하지만은 아마 이 추세가 계속 이어졌을 거라 보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주당 3.01시간을 쇼핑에 소비하던 미국 소비자들이 2019년에 되면 주당 2.38시간으로 쇼핑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쇼핑하기 너무 귀찮아.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알고리즘 때문일 수도 있죠. 알고리즘이 소비자들에게 정말 효율적인 추천을 해주면서 그것을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런 챗 GPT나 그런 LLM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거에 의존해서 쇼핑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기 힘드니까 그 선택을 대리하는 겁니다. 대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점점 더 쇼핑에 짧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 않고 쉬운 쇼핑, 또 빠른 쇼핑을 원한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선택 마비에 걸리기 쉽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다면 다양성의 시대에서 우리의 선택은 취향일까요? 아니면은 뭐한테 맡기는 의탁인 걸까요? 참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이제 커피 시장 얘기를 또 이제 마저 또 이어서 해보자면요. 우리나라의 카페 수가 작년 기준으로 10만 개를 넘겼습니다. 편의점이 5만 5천 개 넘겨서 편의점 왕국이라는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는 카페 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카페 많은 나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카페를 내면 안 됩니다. 근데 해외 브랜드들이 신기하게도 국내로 카페를 진출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어디죠? 톰 어디였죠? 캐나다, 갑자기 브랜드 이름 생각 안 나요? 캐나다 브랜드 진출했었고, 뭐 올해는 이제 올해 뭐 푸글랜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샤 커피 들어왔고, 해외 유명 브랜드 카페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랄프 로렌에서 운영하는 랄프스 커피도 이제 새로 생겼죠.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진출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진출했냐? 카페가 너무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카페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겁니다. 카페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면 거기서 가장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건 뭐죠? 브랜드거든요. 브랜드적인 경험. 지금 현재 소비의 중심이 경험적인 소비로 옮겨졌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맛있는 커피를 맛보고 싶어 하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좀 더 괜찮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길 원해요.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브랜드 카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 믿을 수 있고요, 실패하지 않고요, 그 브랜드라는 경험을 제대로 체험하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상향 평준화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선택을 내리기 힘들어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카페들이 진출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이유일 거기도 하고요. 그럼 생각해보죠. 우리는 너무 많은 다양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향대로 선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향이 아니라 의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취향을 가지고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선택을 기피하고 싶고 다양성을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유행들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 카스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탕후루도 그렇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엄청 유행했었죠. 공통점은 거의 한 반년 정도 반짝했다가 쑥 쏟아지는 거.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취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유행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유행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취향은 예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취향요. 물론 소수의 경우는 그렇게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물론 트렌드 세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트렌드 세터가 뭔가 움직임을 주도하면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거기 끌려가겠죠. 대부분은 선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이 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시대지만은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짧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이제 이런 현재로 보건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인플루언서가 지금도 이제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될 거란 거죠. 왜냐면은 인플루언서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선택을 대신 내려주고 대신 탐색을 해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거란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로컬 브랜드의 이제 로컬 기반의 브랜드가 강화될 거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제 대기업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원치 않아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낼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그 지역에서 되게 이제 독특한 브랜드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거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심당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심당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어느 정도 성공했겠지만은 되게 지금 처음에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로컬 기반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서울은 여기서 좀 예외일 수가 있어요. 서울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지방 도시에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보수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젊은 소비자층들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젊은 소비자층들은 그만큼 선택이 고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향이 고차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고령화되면 그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취향이 고착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의 소비 선택도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장벽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소비자들은 더욱더 선택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시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살아남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소비자의 선택 그리고 현재의 트렌드, 소비자의 선택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확실히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하다 내리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소비 외에도 정말 인생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일상에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고도화되면서 뭔가를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인지 자원은 한정적인데 거기에 써야 될 부분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좀 더 선택을 덜 내리길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제 느끼며 그런 내용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